그래서 요번에 제가 참 재밌게 읽은 책인데 포노사피엔스 보니까 요약을 하면 이 얘기예요. 오직 킬러 콘텐츠로 승부하고 성공하면 팬덤이 형성되고 팬덤이 확장되면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표현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꽂히는 콘텐츠 하나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킬러 콘텐츠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사람들이 회자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꽂히는 콘텐츠 하나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모인다는 거죠. 팬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어요. 그리고 이 팬덤이 형성이 되면 사업이 되죠. 제가 예를 들면 아까 어느 학생이 밤새워 공부하는 거 이걸 누가 보겠어요. 근데 그게 킬러 콘텐츠가 된 거죠.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팬덤이 형성됐어요. 350만 명이 봤다니까요. 팬덤이 형성됐어요. 350만 명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나오죠. 시장이 되는 거예요. 가요도 마찬가지고요. 가요를 처음에 노하우를 확 열었어요. 가요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이 돈을 안 보고 봐요. 이게 무슨 수익이 되겠어 그랬는데 아니요. 훨씬 세계적으로 우리 시장으로 만드는 놀라운 시장이 생겼잖아요. BTS가 처음 생길 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요. 유명 회사도 아니었고요. 제가 라이프 오프라고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희 이사장님이 안양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걷기 대회를 하는데 한 10,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방송국이 껴서 같이 해줘요. 그러면서 공연을 해줍니다. 연예인들이 방송국이니까 연예인들을 출연료 방송국 출연료만 주고 데려올 수 있으니까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저희 이사장님이 평생 후회하는 게 뭐냐? 그때 방탄소년단을 출연 명단에 가져왔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이름을 보고 방탄소년단 이름을 보고 너무 방탕한 거 아니냐? 농담 던지면서 이런 사람들까지 데려올 필요는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후회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떴거든요. 어떻게 떴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뜬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이 형성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팬덤이 형성되고 문화가 되고 기업이 되고 뭐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방법입니다. 빅데이터가 문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또 결정을 진다라는 거죠. 킬러 콘텐츠가 어디서 터질 거냐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많이 모이는 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데이터를 다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식당 가서 나오자마자 구글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죠. 이 식당 어땠냐고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내가 그 식당을 간 거를 구글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식당에 맛있는 게 뭐고 분위기는 어땠고 화장실은 깨끗했는지 이거 다 평가해 달라는 거죠. 빅데이터가 모르는 게 이게 바로 문명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기성세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적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최재범 교수 얘기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세대의 선택에 따라 변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성세대에 있는 거 아닐까요? 변화가 무섭다라고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까만 생각한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회의 구조도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80%가 미자립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구조는 어떻게 됐느냐? 80%의 교회를 20%가 지탱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실은 20%가 아니라 혼자 자립하고 남 도와주기 어려운 교회들 빼고 나면 5%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 참석을 해보면 5%가 맞을 것 같습니다. 5%에서 10% 정도가 80%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전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처럼 점점 재정 구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이 문제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NGO를 이끌고 있어서 그런지 기관 선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점은 뭐냐? 신뢰도 문제거든요. 사회적 신뢰도가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신뢰도를 가지고 교회가 전도를 한다든가 유지를 한다든가 계속 나아가는 것들이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당장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개교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럼 줄여야 된다면, 재정을 줄여야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기존 구조를 가지고 이 구조 속에서 다운사이징 하는 것으로 버틸 수 있을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뉴노멀인데요. 이거는 이제 에코처치의 등장입니다. 이거는 몰려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확 닥친 건 뭐냐? 환경입니다. 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인수감염이 났고, 결국 우리들이 이러한 한계를 이르렀다는 거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 지구가 올스톱 됐죠. 그랬더니 환경이 살아나니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 지구의 안식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산업화 이후에 수백 년 만에 지구가 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지금 환경이 변하는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재배되던 사과가 강원도에서 된다고 그러잖아요. 온난화가 돼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극단적인 환경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2035년이 되면, 앞으로 15년 후가 되면 그때는 디젤차나 가솔린차, 뭐 기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그런 차들은 등록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때까지 화석 연료를 쓰는 차들은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상당히 극단적이죠. 근데 이게 그동안은 사람들의 저항에 있어서 못하던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도 제재가 들어올 거고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름값이 뭐 4배, 5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명의 전환,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저 얘기인데, 최재청 교수가 한 얘기인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깨달았는데, 군대와 경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군대는 뭡니까? 쳐들어가서 박멸을 시키고 끝내는 겁니다. 정복을 하는 건데, 경찰은 뭡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군대처럼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고 끝을 낼 생각을 하는데, 실은 바이러스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랑 내내 같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 나아진 형태로 유지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와 삶이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던 그 환경의 반환경적인 그런 삶의 태도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앞장을 누가 서야 될 것이냐? 교회가 앞장서야겠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 질서를 회복한다는 일에 앞장서야죠. 이건 지금 독일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붕 전체가 좀 희한하게 졌죠. 지붕이 많죠. 저기다 태양광 패널입니다. 저걸 통해서 전기가 얼마나 생산될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이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지구를 지킬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섭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도 이런 변화들을 겪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태양광이고 뭐 이런
그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에코처치로서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이요, 생각해 보면요, 환경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일 저녁에, 지금이야 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날을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가 없었던 때를 추억을 해보시면 주일 저녁에 쓰레기장 한번 나가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 쓰레기 많습니다. 제가 한번 뒤져본 적이 있거든요. 쓰레기장이요, 가득 찹니다. 일회용 용기 정말 많이 쓰고요. 종이 낭비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항상 뭐 하루 모였다 흩어지니까 뭐 설거지하고 뭐 이런 그릇 같은 거를 안 쓰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는 쓰레기, 모임에서 나오고 있는 쓰레기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것만 정리해도 훌륭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교회에도 디젤차 다 없어질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쓰는 차들, 그 미니버스들 있죠. 뭐 일반적으로 봉고라고 얘기하는 그 차들이 다들 디젤이잖아요. 그거 아마 머지않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차는 다들 수소차로 바꾸든지 아니면 전기차로 바꾸든지 상징적인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극단적인 형태의 에코처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뉴노멀의 5번째 공동체 의식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운동이 앞으로 이제 활발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GO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꽤 지났습니다만 제가 그 일본에 가서, 일본이 시민운동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돼서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베 쪽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고베의 그 시민운동을 좀 한번 살펴보러 찾아갔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고베 지진이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고베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나는데, 고베 지진이 뭐 유명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고베에 가보면 그 지진 박물관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시민들이 깨달은 게 뭐냐? 정부를 믿을 수 없더라. 정부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스스로 지키자 해서 시민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뜻이냐?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시민의식이 커지고 그 시민의식의 바탕이 돼가지고 시민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시민의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기반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갈 것이고, 특히 이제 대단위로 모이는 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기니까 지역운동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의미 있게 빠르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과제는 이거죠. 교회는 앞장설 수 있느냐? 지역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한 사회가 되는데 교회가 앞장설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그 글 부탁이 들어왔는데, 한국교회 신뢰 상태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한국교회라는 이미지, 좀 더 적나라하게 한다면 한국교회라는 브랜드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렵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안 좋게도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브랜드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살아남기는 이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글렀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각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지역 공동체 운동하십시오. 지역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 경험하는 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해주는 봉사, 그 교회에서 하는 문화교실, 그 교회에서 하는 뭐 무료 급식, 뭐든지 그런 것들은 경험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각 개교회 단위로 지역에서부터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19가 생기면서부터 벌써 이런 그 시민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나가야 되고 이런 곳에 우리들이 한번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에 있는 NGO들과 함께 연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 입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에서 건전한 NGO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를 지원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 이러면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지는 기독교 NGO하고 연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라이프 오프인데요.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이 가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저희가 어렵게 돼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언컨택트 걷기 대회를 지금 올해는 진행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전국에 12군데서 저 걷기 대회를 해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 4만 몇 명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시민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는 걸 알지만 참여를 합니다. 왜? 그 가치는 종교적인 가치로 끝나질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살이 심각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자살이 생기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캠페인을 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함께 하자. 사람들이 모이죠. 저런 운동을 펼치면 절반 이상이 정말 3분의 1 정도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이 외부 인원입니다. 함께 좋은 일이라면 그걸 누가 하는가에 관계없이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동력을 얻는 겁니다. 저희 라이프오프에 자주 들어오는 의뢰사항이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이렇게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함께 이 자살 예방 생명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먼저 옵니다. 그럼 1대1로 연결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걸 저희들이 자주 봤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들이 지역에서부터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대면 사회가 됐습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그 뉴노멀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건 역시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는 거. 이제 가속도가 붙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저 같아도 지금 집 밖으로 나온 게 그냥 간단하게 산책하는 거 빼고요. 집 밖으로 나온 게 지금 5일 만에 나왔습니다. 점점 집 안에 갇혀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럼 질문이 들어오죠. 거기서 뭐 하는데? 개인 영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기만의 이제 개인주의화된 자기만의 쿨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네, 그 커피 믹스 가지고 달고나 커피 만들잖아요. 이걸 수천 번을 저어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뭔가 집중해서 딴 생각 나지 않는 뭔가를 집중하고 싶은 게 있죠. 그게 영성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수천 번을 저어가지고 30분, 1시간을 저어가지고 거기다 커피 부어 먹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안 할 일이죠.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지는 자기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좀 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답 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자, 미리 조금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진행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학기 내내 이런 형태로 줌을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소그룹 운동도 이제 이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많은 부분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개인주의화된 비대면된 사회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갑자기 됐느냐? 아닙니다. 벌써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예, 식당입니다. 1인 식당입니다. 혼자 가서 먹는 식당인 거죠. 예, 독서실처럼 생겼죠? 칸막이가 딱 돼 있어가지고. 보통 혼자 있는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가면요, 민망합니다. 4인용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혼자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텐데, 나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날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런 거 차단하는 겁니다. 칸막이 딱 쳐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저 식당 가면 앉아 있으면은 저 앞에 칸막이가 열립니다. 뭐 드실래요? 라면이요? 그걸 문 닫습니다. 다시 문이 열립니다. 그 라면 주고 다시 닫습니다. 혼자 먹고 아무 눈치 안 보고 돈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1인 식당이죠. 벌써 이거 시작된 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 하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도 먹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 고기입니다. 혼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 것처럼 어색한 일이 없죠. 그리고 고기는 1인분 절대 안 팝니다. 2인분부터 시작된다는데 2인분 시키는 것도 눈치가 보이죠. 상차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준 겁니다. 혼자 고기 구워 먹는 집입니다. 보셨죠? 독서실처럼 한 칸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판이 조그만 게 하나씩 있습니다. 혼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먹기 민망하죠? 저 테이블에 모니터가 하나씩 있잖아요. 저기서 뭐래요? 먹방 들어오는 겁니다. 예. 강호동하고 즐거운 식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은행입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 은행원 만나본 게 언제입니까? 아니면 다시 다른 질문을 해보면 지난 1년 동안 은행원을 몇 번 보셨습니까? 전혀 안 보셨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아도 은행원 볼 일이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뭐 극히 드뭅니다. 뭐 외국 나갈 때 돈 바꿀 때나 갈까? 요즘은 저것도 배달해 줍니다. 앱으로 하면 외화 바꾸는 것도요. 배달해 주기 때문에 은행원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할 수가 있죠. 실은 우리나라에서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습니다. 2인 가구가 27%인가 이렇게 들었고요. 1, 2인 가구, 개인주의화된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실은 절반 이상,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기본 단위가, 사회의 기본 단위가 예전에는 가족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혼자 살 수 있는 그 사람, 혼자 사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슈퍼 대신에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편의점 갑니다. 혼자 식당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오죠. 차 끌고 대형마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사와봤자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기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반은 뭐예요?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화된 이 사람들,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교회에 가나안 성도와 비정규직 교인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있는데 교회는 안 가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내지는 이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집단에 내가 속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자꾸 시험 드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안 나갑니다. 비정규직 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 학원보고마 협의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청년들이 요즘 주일 예배나 청년부 예배의 참석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잘 안 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오후 예배, 금요 예배의 인원이 늘어났어요. 이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 청년들의 신앙이 좋아졌나 보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사람들이 교회가 정해놓은 주일 예배 굳이 가야 돼? 오후 예배 내가 시간에 막 늦게 일어나니까 오후 예배 시간 맞을 때 가고
주일날 가는 것보다는 평일에 그냥 금요일 예배 때 아까 보셨잖아요. 금요 찬양 예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그 예배가 더 나한테 맞아. 나의 주일은 금요일이야 라고 정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화된, 쉽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던한 사고와 삶의 태도죠. 완전히 개인주의화됐기 때문에 기존 규칙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원보고마협의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가장 개인주의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젊은 청년들, 그것도 대학생들이니까. 근데 그 대학생들에게 청년부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55.5%가 공동체예요. 친교적이다 얘기하는 분들이 40%예요.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95%가 넘어요. 95%가 청년부 하면 무슨 느낌입니까? 공동체, 그리고 교제. 즉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5%가 넘는다는 뜻이죠. 개인주의화된 사람들. 그럼 앞으로 청년부가 이상적인 모습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50% 이상이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주의화가 완전히 되어진 이 개인들이 왜 공동체를 원해요? 결론은 이거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공동체, 실은 약간 집단주의화된, 획일화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각 개인들을 존중해주면서 개인들이 자기 장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놔두면서 공동체화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요즘 무슨 드라마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책 제목들이 주로 그런 제목들이 많은데 이런 유형의 책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나는 개인주의화돼서 누구한테 타치받는 건 싫어. 그러나 혼자 있는 건 외로워. 공동체로 가겠어. 결국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 이런 모습들이죠.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 가운데 큰 책상이 하나 있어요. 그 책상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단체가 아니라 철저한 개인이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서핑을 하기도 하고, 그죠?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그 합석이에요. 그죠? 식당 같은 데 가서 여러분 합석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잘 안 할걸요? 다른 사람 앞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같이 나눈다라는 거 유쾌한 일 아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저런 책상에 여러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자기 일을 해요. 근데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철저히 개인주의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개인주의화이기 때문에 남한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셜 다이닝이라는 거래요. 소셜 다이닝 들어보셨어요? 이게 유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혼자 밥 먹기 뭐하니까 우리 오늘 밤에 같이 영화 얘기하면서 밥 먹을 사람, 그럼 모여서 저런 식으로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지는 오늘 빨간 드레스 입고 함께 모여서 밥 먹을 사람, 드레스 코드만 맞춰가지고 모여서 밥을 먹어요. 외롭긴 싫다는 거죠. 같이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뭐 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더욱더 개인주의화됐고 사람들을 서로 만날 수가 없고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흩어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오늘 제 얘기를 좀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라이프 오프라고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 대학생이 저 끝에 있는 자매입니다만 저 자매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단체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 딸인데 찾아와가지고 제가 자살 예방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저 자매가 젊은 사람이니까 역시 사고가 달라요. 오프라인 캠페인만 하지 말고 온라인 캠페인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음에 그 당시에 지금은 사라진 제도입니다만 스토리 펀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스토리를 올려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공감이 되거나 아니면 그 운동의 취지에 동의가 되면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 당시에 많이 됐던 게 뭐 유기견 뭐 아니면 요즘 좀 많이 됐습니다. 뭐 하여간 뭐 그 위안부 할머니 돕기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뭐 이런데 잘 됐고 뭐 이랬던 건데 거기에 이제 자살 얘기를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 자살을 말하는 7인의 목소리 그래가지고요. 7가지 스토리를 넣었던 것 같아요. 8가지 스토리를 넣었습니다. 8가지 스토리를 넣었고요. 거기에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도 한 이야기를 쓴 게 중2병 절망과 분노.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왜 이렇게 사고도 많이 치고 왜 자살도 많이 하고 자해도 많이 하고 왜 그러는가. 근데 아이들이 절망하는 것이고 분노하는 것이고 대학이 벌써 소망이 끊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절망의 결과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쓴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7개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80일간 진행을 했고요. 455명이 펀딩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액이 거친 돈이 400만 원이 됐고요. 공유가 476회나 됐습니다. 이거를 8주간 우리가 진행을 해나갔던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유사 종교 같다. 대체 종교. 종교사회학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예전에는 유사 종교, 대체 종교를 연예인 내지는 스포츠 경기 뭐 이런 데서 많이들 찾았거든요. 그 예화를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교회 같다. 목회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배당 대신 사이버 공간이에요. 의뢰 장소라고 얘기하죠. 의뢰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 다음에서 우리들에게 공간을 내줬어요. 실제적인 공간이에요? 아니요. 청소년 자살이라고는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준 거예요. 개척한 거죠. 네. 그리고 설교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8가지 스토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설교 대신 스토리를 읽고서는 결단하고 행동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돈을 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400몇 명이 펀드에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면서 돈을 내고 헌금이죠. 헌금을 냈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과거를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기 의견을 내놔요. 참여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과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죽으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 간증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 다음 전도를 해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공유하는 거죠. 아까 보셨죠? 460 몇 번 공유가 됐죠. 공유하는 게 이게 전도죠. 스토리. 당신도 이걸 읽고 같이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어요. 우리가 선교서 파송하잖아요.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가지고 전도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듯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펀드를 가지고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생명보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8주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목회랑 비교하라고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들의 목회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8주간 훌륭한 목회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개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쭉 유지가 되진 않죠. 쭉 유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교회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건데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 강연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 교인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견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하고 알림을 설정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결국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유튜브상의 스타들이 있죠. 그분들은 목회를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제가 아까 다볼 사이버 성당을 보여드렸는데요. 거기는 미사만 하고 끝나질 않습니다. 매일 강연도 하고 미사도 하고 세미나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그 매일 하는 그것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느 지역에 농산물이 지금 남아도는데 못 팔고 있어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단체로 구매합시다. 내지는 지금 어려운 데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합시다.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제가 한 번은 들었는데 30분 만에 매출 1억을 올렸다는 거예요. 22만 그 구독자를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느 교회가 그 일을 하겠어요? 생각을 열면요. 공동체라는 건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목회라는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모습이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듣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거 다 쫓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강에 가시면 요즘 매점들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편의점 볼만한 거죠. 근데 지금 저기 희한한 게 있죠. 이슬람 사원처럼 네 기둥 기둥이 서 있습니다. 저건 뭔지 아세요? 예, 요즘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최근에 한강 범람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꽤 나왔었는데요. 저게 뭡니까? 저 공간 밑에요. 튜브 같은 게 있나 봐요. 이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홍수가 나면 옛날에는 저런 매점 같은 거 다들 올림픽대로로 다 실어 날랐습니다. 크레인으로. 근데 그렇게 하냐고 저게 뜹니다. 그래서 물 빠지면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이게 뜨면은 실은 강물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네 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저 네 기둥을 쫓아서 저 건물이요 쭉 올라갔다가요 물 빠지면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요즘 한강 가보시면 매점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저렇게 지어놨어요. 성공작입니다. 벌써 꽤 오래된 일이에요. 저렇게 지어놓은 지.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 홍수가 났다고요. 널판지 하나 들고 그 홍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떠오르는 겁니다. 저항력이 아니라 부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막고 우리가 우리 걸 지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때 같이 떠오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항력이 아니라 부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건 뭐냐? 내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복음의 확실한 증거, 확실한 내 기둥이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급변하는 시기에 교회는 부력으로 떠올랐다가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